육소봉전기, 고룡 원저, 제15장. 15. 꽃을 수놓지 않는 여자. 산. 녹색의 산이다. 황혼 무렵의 산은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옅은 자줏빛으로 변해 있었다. 지금은 바로 황혼녘이었고 산중턱에는 월계화와 장미가 가득 피어 있었다. 머리를 굵게 따내린 두 명의 소녀가 산중턱에서 꽃을 따며 가볍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녀들의 노랫소리는 봄바람보다도 더 가볍고 부드러웠으며 꽃보다 더 아름다웠다. 육소봉이 산중턱에 오르자 그녀들의 노랫소리가 갑자기 끊겼다.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지며 육소봉을 바라보았다. 다행히 육소봉은 평상시에도 문여성의 눈길을 자주 받아왔으므로 얼굴을 붉히지도 않고 싱긋 웃었다. 이봐요. 당신은 뭐 때문에 이곳에 왔죠? 눈 큰 소녀는 코 위에 몇 개의 옅은 죽은 깨가 있어 매력적이면서도 애교스럽게 보였다.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꽃이 이렇듯 아름답게 만발했는데 내가 좀 보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오? 안 돼요. 죽은 깨가 있는 소녀의 눈이 더욱 커지더니 말했다. 이곳은 우리들 거예요. 우린 남자를 환영하지 않아요. 육소봉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소녀들이 이렇듯 멋있는 남자를 무서워하면 시집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전 무섭게 본 적이 없어요. 호호호. 옆에 있던 소녀의 동그란 얼굴에 두 개의 보조개가 피면서 웃음꽃이 피었다. 그 모습은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달콤하게 보였다. 그녀는 아름답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꽃을 좋아하신다니 제가 당신께 꽃 2송이를 선물할게요. 아주 좋지요. 보조개가 있는 소녀가 다가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꽃바구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그런데 그녀가 꽃바구니에서 꺼낸 것은 꽃이 아니라 단도였다. 그녀는 갑자기 육소봉을 향해 덤벼왔다. 이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소녀의 출수는 잔인하고도 재빠르며 아주 지독했다. 육소봉은 당황했으나 여인네들의 공격을 받는 게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방비를 하면서 몸을 돌려 7, 8척쯤 뒤로 물러설 수 있었다. 죽은 깨가 있는 소녀가 큰 목소리로 말했다. 보아하니 이 사람은 좋은 사람 같지 않아. 절대로 놓치지 마라. 그녀 역시 단도를 쥐고 단칼에 그를 향해 찔러갔다. 그녀의 출수 역시 빨랐다. 육소봉이 쓰게 웃으며 말했다. 이 칼은 꽃을 자를 때 쓰는 것인데 소녀들은 어찌해서 그것을 사람에게 쓰는 겁니까? 그가 몇 번을 피하자 이 두 소녀의 출수가 점점 더 빠르고 잔인해졌다. 그는 단도를 빼앗으려고 했으나 빼앗기는커녕 옷에 커다란 구멍만 생겼다. 그것은 결코 장난이 아니었다. 바로 이때 산 중턱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들이 제 아무리 덤벼봤자 그의 콧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테니 그를 죽일 생각일랑은 말아라. 그녀는 새하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가벼우면서도 부드러운 발걸음으로 산 중턱에 서 있었다. 그 모습은 언제라도 바람에 날려갈 듯이 보였다. 그녀는 육소봉을 보고 있었는데 눈에는 뭐라 말할 수 없는 다정하고도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두 소녀가 갑자기 손을 거두고 몸을 날려 그녀 앞으로 뛰어갔다. 이 사람을 알고 계시나요? 그래. 이 사람이 누군데요? 너희는 이 사람의 눈썹이 4개인 것을 보지 못했단 말이냐? 그렇다면 육소봉. 이 사람이 바로 그 육소봉이라고요? 두 소녀가 동시에 웃기 시작했다. 그녀들이 키득거리며 말했다. 하긴 어쩐지 웃는 모습이 꼭 도둑 같더라니까. 육소봉이 탄식하며 말했다. 어미 호랑이보다 꼬마 소녀들이 더 무서울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내 생각이 빨랐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쯤 내 몸에는 17, 8개의 구멍이 생겼을 거요.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누가 당신더러 이렇게 오랫동안 절 찾지 말라고 하던가요? 제가 당신 몸에 구멍을 내지 못하는 게 정말 한스러운데요. 그녀는 말을 다 맺지도 못한 채 얼굴을 붉혔다.
꼭 먼 산에 지는 해처럼 그녀는 의외로 수줍어하고 있었다. 육소봉은 점점 그녀의 매력에 빠져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면서 조용히 말했다. 내 얼굴에 꽃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당신은 왜 그렇게 쳐다보나요? 육소봉은 또다시 탄식하며 말했다. 이렇게 수줍음을 잘 타는 여인이 바로 강호 사람들이 모두 놀라는 그 유명한 냉나찰 설빙이라니 이상하지 않소? 설빙이 말했다. 당신도 절 보면 놀라나요? 놀라지는 않지만 심장은 평상시보다 3배나 더 빨리 뛰는군요. 보조개가 있는 소녀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이 사람은 생긴 것은 도둑 같은데 말하는 것은 꿀벌보다 더 달콤하네요. 또 다른 소녀 역시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달콤하지 않다면 어찌 시시각각 그를 생각하셨겠니? 설빙이 그녀들을 한번 노려보더니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말 많은 계집애들이로구나. 내가 이 배신자를 생각한다고 누가 그러더냐? 그녀는 화를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웃었다. 마치 수줍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화를 내는 것 같기도 했다. 하늘엔 석양빛이 점차 사라져가는 듯했다. 육소봉이 탄식하면서 중얼거렸다. 내가 좀 더 일찍 왔어야 했어. 뭐하러 오늘까지 기다렸는지. 설빙이 싱긋 웃으며 말했다. 그 이유를 전 알고 있어요. 당신이 안다고. 설빙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당신은 저를 보면 곧 다른 사람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 곧 저를 잊어버리는 원래 양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배신자니까 그렇죠. 육소봉이 쓰게 웃으며 말했다. 이곳에 오면 욕을 먹으리라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오. 차라리 오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소. 설빙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 속을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요? 날 찾을 일이 없었다면 당신이 오셨겠어요? 육소봉이 인정하며 말했다. 확실히 일이 있기는 있소만 당신을 찾아온 건 아니라오. 설빙이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말해봐요. 그럼 대체 누구를 찾아온 거죠? 노마님을 찾아온 거요. 설빙이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다. 당신은 또 무슨 꽁꽁이 속인가요? 할머니한테 무슨 볼 일이 있어서요? 그녀에게 물어보고 싶은 일이 있다오. 할머니같이 연로하신 분을 귀찮게 하러 보낼 순 없어요. 나에게 물어봐도 되잖아요. 안타깝게도 이 일은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거라오. 무슨 일인데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놓는 일이요. 설빙이 더욱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다. 수놓는 거요? 수놓는 것을 배우려는 거예요? 당신 언제부터 재봉사가 됐죠? 재봉사만이 수놓는 걸 배울 수 있다는 거요? 날 때려 죽인다 해도 난 당신이 정말 수놓는 일을 배우려 한다는 걸 믿을 수 없어요. 육소봉이 수긍하며 말했다. 하지만 난 정말 그 일을 노마님께 묻고 싶다오. 그러니 날 데려다 주오. 나 역시 침신설부인의 후예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왜 저한테 묻지 않는 거죠? 육소봉이 탄식하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예로부터 술을 놓으려 하지 않았잖소. 당신은 또 수침을 잡기만 하면 졸음이 쏟아진다고도 했고. 내가 한 말을 당신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난 모든 말을 다 기억하고 있다오. 그러니 날 빨리 노마님께 좀 데려다 주구려. 설빙이 웃는 듯 웃지 않는 듯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래도 내가 데려가지 않겠다면 당신이 어쩔 거예요? 설씨 노마님은 나이가 이미 77이나 되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녀가 77살의 노인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아주 밝은 장소가 아니면 사람들은 심지어 그녀를 37살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다. 그녀는 단정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니고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맑았으며 미모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더욱이 그녀가 좋아하는 젊은이를 만날 때면 그녀의 눈은 심지어 소녀처럼 교태스럽기도 하고 천진난만하기도 했다. 육소봉이 바로 그녀가 좋아하는 젊은이였고 육소봉도 그녀를 아주 좋아했다. 그는 항상 모든 여인들이 이 정도 나이가 되어도 여전히 그녀처럼 아름답기를 바랐다. 그는 이 세상이 더욱 아름답게 변하기를 바랐다. 노마님은 그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는 항상 날 보러 와야 하는 거라네. 나처럼 나이 많은 여자는 이미 자네에게 무슨 위험스런 존재가 아니니 말야. 날 아내로 삼아달라고 유혹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육소봉이 일부러 빙긋 웃으며 말했다. 항상 찾아뵙고 싶었습니다만 설빙이 늘 제가 오지 못하게 막았답니다. 뭐? 그녀는 오늘도 절 데려오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어째서? 육소봉이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저도 그녀가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녀가 분명 질투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노마님이 키득키득 웃었다. 그녀의 눈빛이 더욱 밝아졌다. 이때 육소봉이 그 비단 자락을 건네주며 말했다. 이 물건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노마님은 흘끗 보더니 곧 하찮게 여기는 양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게 뭐 좋은 거라고 그러나. 난 6살 때 벌써 이것보다는 더 좋게 술을 놓을 수 있었다네. 그 비단 위에 수놓아진 꽃을 봐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단과 수시를 좀 봐주십사 하는 거지요. 이런 물건은 이미 수백 번 수천 번을 보아왔다네. 자네는 뭘 봐달라는 건가? 그러니까 이 비단과 수실이 어느 지방에서 나온 것인지 봐달라는 겁니다. 노마님이 다가와 가볍게 한번 만져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 비단은 경성 복서상의 제품이고 수실은 복기에서 파는 거네. 두 상점은 모두 첩격벽이 주인이지. 경성의 본점에서만 이 물건들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 두 상점은 단지 한 주인이 경영하니 다른 부점이 있을 수 없지. 외지에서 팔 가능성은요? 손님이 사가지고 외지에 가져갈 수는 있겠지.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이 두 곳에서 파는 물건은 진품으로 자기네가 만들어서 직접 파는 것인 물량도 그다지 많지 않고 외관도 그리 크지 않다네. 주인인 양아복은 분수를 아는 사람이어서 돈을 많이 벌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지. 그 상점은 경성의 어디쯤에 있나요? 왕과부사가 뒤에 아주 외진 골목에 있지. 10여 년 동안 별로 외관을 확충하지 않아.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곳에 찾아가 물건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네. 그녀가 웃으며 계속 말했다. 사실대로 말해보게. 자네가 혹시 이 여인에게 빠졌는데 그 여자가 자네를 피해 숨어버려서 이 물건을 가지고 그녀를 찾아보려는 겐가? 육소봉은 한참 어리 빠져 있다가 엉겁결에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여자요? 이게 여자가 수놓은 것이란 말씀입니까? 당연히 여자가 수놓은 거지. 혹시 잘못 보신 것은 아닙니까? 노마님은 약간 기분이 상해서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자네는 내가 잘못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늙은 할멈을 어린 아가씨로 볼 수 있다는 건가? 그렇지 않겠지요. 이런 일은 자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잘 알아보는 법일세. 내가 만일 잘못 보았다면 내 보배 같은 손녀딸을 자네에게 주겠네. 육소봉이 웃음을 띠며 말했다. 노마님이 진정으로 제게 주신다고 해도 전 감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가? 설마 그 애가 못생겼다는 건가? 생긴 거야 조금도 못생기지 않았지만 성격이 좀 그렇지요. 지난번 그녀에게 물렸을 때 전귀가 다 잘려나가는 줄 알았답니다. 설빙은 줄곧 옆에서 얌전하게 서 있다가 갑자기 얼굴을 붉히더니 고개를 더욱 떨구었다. 노마님도 웃으며 말했다. 자네들은 모두들 저 애가 잔인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 저 애는 조금도 잔인하지 않아. 오히려 아주 착하지. 노마님은 설빙의 손을 잡아 끌더니 웃으며 말했다. 이 애의 유일한 단점은 수줍음을 너무 탄다는 거야. 여자가 남자를 깨무는 거야. 원래 하늘의 섭리 아니겠나? 설빙은 귀까지 빨개져서 조용히 말했다. 전 그를 물어뜯지 않아요. 그는 너무 냄새가 나요. 노마님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누군가를 물어뜯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어찌 알 수 있단 말이냐? 설빙은 아앙 하고 소리치더니 고개를 돌리고 뛰어나가 버렸다. 비록 빨리 뛰쳐나가긴 했으나 육소봉을 몰래 한번 훔쳐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조심해요. 육소봉은 그녀의 매력에 이끌려 또 얼이 빠진 것 같았다.
노마님은 실눈을 가늘게 뜨곤 웃으며 말했다. 자네도 저 애를 따라가고 싶은 건 아닌가? 가게나. 뭐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육소봉은 주저하면서 눈으로는 계속 그녀의 손에 있는 붉은 비단 자락을 바라보았다. 노마님이 웃으며 말했다. 뭘 그렇게 보나? 설마 자네에게 돌려주지 않을까봐 그러나?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붉은 비단 자락을 그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만일 두 조각만 있다면 내 손녀딸이 신을 신발을 만들어줄 수 있을 텐데 단 한 조각뿐이니. 노마님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육소봉이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뭘 만들 수 있다고요? 신발을 만들 수 있다고. 이건 원래 신발 조각이라네. 육소봉이 또다시 얼이 빠진 듯 더듬더듬 말했다. 붉은 신발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노마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당연히 붉은 신발을 만들지. 붉은 비단 조각으로 검은 신발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나? 아주 똑똑해 보이던 자네가 언제 이렇게 바보로 변하게 되었지? 육소봉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방금 좀 놀라서 멍해졌습니다. 뭐가 무서워 그러나? 그녀가 밖에 숨어 있다가 저를 깨물까 봐서요. 확실히 육소봉은 문을 나서자마자 물리고 말았다. 과연 설빙이 바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는 와락 달려들어 그를 세차게 물었다. 육소봉은 귀를 쓰다듬더니 쓰게 웃으며 말했다. 보아하니 어느새 난 제갈량이 되었나 보오. 이렇게 될 것을 귀신같이 예상했거든. 설빙이 그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누가 당신더러 절 업신여기라고 하던가요? 거기에다가 내가 당신을 데려가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고자질까지 하다니. 내가 만일 당신을 데려가지 않았다면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올 수 있었어요? 난 정말로 당신을 세게 문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아주 예의를 갖춘 거라고요. 육소봉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여자들이 말썽을 일으킬 생각을 품고 있을 때면 똑똑한 남자들은 입을 다무는 법이다. 설빙이 갑자기 그의 손에 있는 붉은 비단을 낚아채더니 말했다. 이 물건은 대체 누가 수를 놓았으며 당신은 왜 그것을 보배처럼 중시하는 거지요? 그것이 워낙 보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오. 설빙이 냉소하며 말했다. 괴상한 보배로군요. 내가 보기엔 조금도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엔 당신이 잘못 말한 거요. 그것은 적어도 18도의 명주, 80만 양의 은, 90냥의 금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오. 설빙이 놀라 그를 쳐다보더니 물었다. 당신 미쳤어요? 아니, 미치지 않았다면 어찌 그렇게 허튼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육소봉이 탄식했다. 설사 그가 이 사건을 그녀에게 말해주지 않으려 한다고 해도 조만간 그녀의 재촉을 받게 될 것이고 그건 아예 그 자신이 미리 말해주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설빙이 조용히 경청하더니 눈을 빛내기 시작했다. 그가 말을 마치자 또 물었다. 이 물건 외에 다른 단서는 조금도 없나요? 없다오. 그래서 당신은 지금 경성의 복서상에 가서 이 옷감이 언제 팔린 것인지 누가 사갔는지를 물어보려는 거군요. 그저 최근에 이런 붉은 옷감을 사간 사람이 많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요. 설빙이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비단을 파는 장사니까 아마 매년 기록을 해두었겠지요. 그러니 빨리 가야만 하오. 좋아요. 그럼 우리 내일 아침 일찍 떠나기로 해요. 육소봉이 멍청해져서 물었다. 우리? 네. 우리요. 우리라니 당신도 포함해서 말이요? 당연하죠. 육소봉이 담담히 말했다. 그 속에 당신을 포함시킨다면 날 포함시키지 않겠소. 그렇다면 날 데려가지 않겠단 말인가요? 그렇소. 설빙은 그를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며 말했다. 조금 전에 할머니가 붉은 신발 얘기를 했을 때 당신은 좀 놀랐지요? 육소봉은 움찔했다. 아, 당신은 붉은 신발을 신은 사람을 본 적이 있죠? 붉은 신발을 신은 사람이야 많지.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주 특별하죠. 예를 들어 붉은 신발을 신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일부러 붉은 신발을 신는 경우가 있잖아요.
육소봉이 약간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대금붕황이 죽을 때 손에 붉은 신발을 꽉 쥐고 있었던 사실을 아직 잊지 않고 있었다. 설빙은 당연히 그의 얼굴에 지나가는 표정을 놓칠 리가 없었다. 그녀가 유유히 말했다. 그 사람들이 왜 반드시 붉은 신발을 신으려 하는지 알고는 있나요? 모르겠소. 그 붉은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혹 알고 있나요? 붉은 신발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말해요? 모르겠소. 난 알아요. 육소봉이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다. 붉은 신발의 비밀은 확실히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러나 그는 결코 묻지 않았다. 설사 지금 그가 묻는다 해도 설빙이 결코 말해줄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설빙이 그를 바라보며 유유히 물었다. 그 비밀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알고 싶소. 그렇다면 이제 절 데리고 경성에 갈 마음이 있나요? 육소봉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당연히 있소. 그것도 아주 많이. 육소봉은 말 타는 것을 싫어했다. 말을 타느니 차라리 걸어가기를 원했었다. 그러나 설빙이 말 타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역시 지금은 마차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설빙은 줄곧 얌전했다. 걷는 보폭도 얌전히 내디뎠다. 그녀는 이렇게 모양내는 것을 좋아했다. 다행히 마차는 별 흔들림 없이 조용히 움직였다. 길은 아주 평탄했을 뿐만 아니라 경성으로 가는 길이 아주 넓었기 때문에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다. 육소봉은 마차에 앉아 아래턱을 쓰다듬었다. 아래턱이 자꾸 시큰거리는 듯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최근 쓴웃음을 짓는 횟수가 많아져서 아래턱이 시큰거릴 정도로 자주 웃곤 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설빙은 바로 앞에 앉아서 그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누구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부드러운 미소가 충만했다. 육소봉이 참지 못하고 말했다. 이제 그 비밀을 말해줄 수 있지 않겠소. 무슨 비밀이요? 그녀는 뜻밖에도 그 일을 전부 잊어버린 듯했다. 당연히 붉은 신발의 비밀이지. 아, 그 비밀이요. 아직은 그 비밀을 말해줄 때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말해줄 거요? 내가 즐거워지면요. 난 아직 별로 즐겁지 않아요. 왜 즐겁지 않소? 누구든 멍청이 앞에 앉아 있으면 즐거울 수가 없을 거예요. 누가 멍청이란 말이오? 당신이요. 육소봉은 문득 자신이 또다시 쓴웃음을 짓고 있음을 깨달았다. 도대체 난 배신자요? 아니면 멍청이요? 두 가지 다죠. 그녀는 유유히 웃으며 이어서 말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만일 배신자가 아니라면 나에게 이토록 안 좋게 대할 리가 없고 만일 멍청이가 아니라면 이렇듯 간절히 경성으로 달려갈 리가 없기 때문이죠. 육소봉이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왜 경성으로 달려가는 것이 멍청한 짓이라는 거요? 당신은 거기 가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소. 복서상의 회계에서 그 비단을 누가 사갔는지 물어보려는 거요? 맞소. 이런 비단을 그들은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 팔 거예요. 설사 그들이 전부 기록해 놓았다 해도 당신이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며 알아볼 수는 없을 것 아니겠어요? 허나 붉은 비단과 검은 수시를 사간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요. 게다가 그 사람은 줄곧 혼자서 행동했으니 당연히 자신이 직접 가서 샀을 거예요. 맞소, 이런 일은 아주 비밀을 요하는 것이니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설빙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붉은 비단과 검은 수실만 사갔는지 어떤지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녀가 단지 그 두 가지만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그녀가 그 두 가지만 사고 다른 것을 전혀 사지 않았을 거라는 건가요? 여러 개를 사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다는 건가요? 하지만 그녀는 그 두 가지만을 사용하지 않았소. 설빙이 냉소하며 말했다. 쓰지 않는 건 사지 않았을 거라는 건가요? 설마 그녀가 검은 수실과 붉은 비단만 잔뜩 사서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 그녀를 잡아가라고 했을 거라는 건가요? 당신은 그녀 역시 당신처럼 멍청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육소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빙이 다시 말했다. 이 일은 아주 비밀스러운 것인데 어찌 그녀가 그렇게 확실한 단서를 남겨놓아서 자기를 붙잡아 가라고 하겠어요? 그녀가 만일 단서를 하나라도 남겨놓았다면 당신이 그곳에 가기도 전에 아마 벌써 그곳을 깨끗이 불질러 버렸을 거예요. 육소봉이 한참 멍하게 있더니 비로소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리고 보니 난 정말 아주 멍청이었군 그래. 그러니 또한 배신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아예 경성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군. 가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지요. 경성에 가는 게 아니라면 당신은 좀 전에 왜 이 길로 가자고 했소? 설빙이 생긋거리며 말했다. 왜냐하면 이 앞쪽에 아주 좋은 주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당신은 아주 큰 사람이니 분명 나에게 술 몇 잔을 사줄 거라는 것도 생각했고요. 육소봉이 쓰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비록 멍청한 데다가 도둑놈처럼 보이긴 했어도 장점이 한 가지는 있었구먼. 적어도 난 인색하지 않다 이거군. 남자에게 장점이 한 가지라도 있기만 하면 많은 여자들이 좋아하게 되는 법이랍니다. 마차의 창문을 열자 먼 곳에 있는 작은 호반이 보였다. 버들숲을 사이에 주점의 푸른 깃발이 비껴 날리고 있었다. 설빙이 눈을 빛내며 말했다. 이곳이 바로 술을 파는 곳이에요.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군. 술도 아주 좋지요. 아주 고급이랍니다. 육소봉은 그녀의 빛나는 눈을 보더니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당신은 언제부터 주당이 되었소? 최근에요. 최근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소? 최근 할머님이 줄곧 술을 못 마시게 했죠. 할머님이 술을 못 마시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술이 마시고 싶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녀는 육소봉을 바라보며 한탄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지난번 헤어진 후로 당신이 다시 왔으면 하고 바랐지만 당신은 계속 오시지 않았죠. 그러니 제 기분이 어떻게 좋을 수가 있었겠어요? 육소봉은 다시 대답할 마음이 없었다. 그가 다시 말을 하면 분명 또다시 귀를 물리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결코 귀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귀 한 짝은 눈썹 4개와 도무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곳은 확실히 고급스러웠다. 푸른 버드나무가 가득한 데다가 황혼역이어서 푸른 물에 붉은 노을이 반사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아름답게 느껴졌다. 사람들의 얼굴 역시 복숭아 꽃잎처럼 붉게 물들었다. 버드나무 숲을 뚫고 들어가니 몇 채의 모옥이 있었고 술탁자가 바깥에 모래밭 위에 놓여 있었다. 그 곁에는 한가롭게 몇 덜기의 치자꽃이 피어 있었다. 설빙은 순간 육소봉이 이곳에 처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의외로 편한 곳이 어디인지까지 알고 있으면서 조금 전까지 이곳이 어떤 곳인지 들어본 적조차 없는 듯이 굴었던 것이다. 이 녀석이 이제는 바보인 척하는 법까지 배우게 되었다니 어찌된 일일까? 설빙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사람은 마치 물고기 같아서 잡기가 아주 힘들었다. 아마 그녀는 그를 상대할 더 좋은 방법들을 생각해내야 할 것 같았다. 도끼 눈에 손발이 지친 촌사람처럼 보이는 점원이 다가왔다. 설빙이 음식을 주문했다. 먼저 5, 6근의 가장 좋은 주격청과 4접시의 냉채, 4접시의 볶음 요리를 가져다 주고 집 뒤편에 있는 산닭을 잡아서 탕을 고아다 주세요. 사실 그녀는 별로 많이 먹지 않았다. 그저 보는 것을 좋아할 뿐이었다. 설빙은 탁자에 가득 놓인 음식을 바라보며 술 마시는 것을 좋아했다. 점원이 그녀를 한번 쳐다보더니 돌연 차갑게 말했다. 두 분이 이렇게 많이 드시다니 아가씨께선 배 터져 죽는 것을 개의치 않으십니까? 설빙이 멍청해졌다. 그녀는 이렇게 건방진 점원은 아직 만나본 적이 없었다. 점원이 차갑게 웃으며 또 말했다. 여자가 이렇게 많이 먹으면 시집가기가 어려울 게 분명합니다. 당신이 만일 이 남자에게 시집갈 생각이 있다면 조금 먹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먹여 살리기 힘들 테니까. 설빙이 놀라서 말했다. 당신은 누구죠? 당신이 이 사람을 아나요? 점원은 누나를 굴리며 고개를 숙이더니 그녀의 귀에 대고 소곤거리며 몇 마디 했다. 설빙이 들으면서 점점 놀라는 빛을 띠더니 갑자기 키득키득 웃으며 그 점원의 팔을 잡아 끌어 그의 귀에 대고 역시 몇 마디 말을 했다. 두 사람은 뜻밖의 아주 친한 듯이 보였다. 이곳의 손님은 당연히 그녀 혼자가 아니었다. 다른 손님들은 모두 그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얌전해 보이고 아름다운 미인이 어떻게 손발이 저토록이나 거친 점원과 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도 설빙은 전혀 개의치 않았고 그 점원 역시 개의치 않았다. 육소봉은 결국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내고 얼굴을 굳힌 채 돌아왔다. 조금 기분이 좋지 않은 듯 했다. 설빙이 누나를 굴리며 말했다. 곧 술이 준비될 텐데 기쁘지 않나요? 육소봉이 한번 차갑게 웃더니 참지 못하고 말했다. 당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남자와 허물없이 놀게 되었소? 설빙이 눈을 깜빡거리며 말했다. 남자요? 무슨 남자요? 육소봉이 얼굴을 굳히고 말했다. 방금 전에 그 점원이 그럼 남자가 아니라는 거요? 자기가 데려온 여자가 다른 남자와 그토록 친하게 구는 것을 보고 즐거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설빙은 웃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은 정말 바보로군요. 지금 내가 그 사람과 좀 친하게 굴면 이따가 계산할 때 좀 싸게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요. 당신은 그런 것도 이해하지 못하나요? 육소봉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설빙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점원이 술잔과 젓가락을 가지고 와서 쾅 하고 탁자에 내려놓았다. 눈으로는 육소봉을 한번 노려보더니 입으로 중얼거리며 말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이 솥동 위에 꽂혀 있다니. 육소봉은 얼떨떨해졌다. 이 점원이 혹 무슨 약을 잘못 먹기라도 했단 말인가? 설빙은 입을 가리고 키득키득 웃기만 했다. 육소봉은 그 점원의 뒷모습을 보다가 돌연 그 역시 웃고 말았다. 무언가 얘기하려는데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한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다. 한 손에는 술잔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히히덕거리며 말했다. 난 자네를 안다네. 만난 적이 있지. 육소봉도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확실히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다. 아마 누군가의 연회석상에서 만난 것 같았는데 그의 기억으로는 이 사람의 이름이 손중이며 강호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라는 소문이 들리기도 했었다. 이 사람은 그때도 지금처럼 눈에 초점을 잃고 혀가 꼬부라질 정도로 술을 잔뜩 마셨었다. 육소봉에게는 원칙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그가 술에 취했을 때는 정신이 말짱한 사람을 귀찮게 하지 않고 정신이 말짱할 때는 술 취한 사람을 귀찮게 하지 않는다는 거였다. 허나 손중은 그를 귀찮게 할 심사인 듯 했다. 그가 다가와 앉으며 말했다. 난 이 사람을 아직 기억하고 있지. 그런데 이 사람의 성이 뭐였더라? 잊어버리는 편이 더 나았다. 당연히 육소봉은 다시 말해줄 생각이 없었다. 손중은 고개를 돌려 설빙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또 웃으며 말했다. 자네가 데려온 이 아가씨는 정말 아름답구먼. 꼭 한떨기 수선화 같아서 손만 뻗치면 잡을 수 있을 듯 하구먼. 그는 설빙 때문에 온 것이었다. 설빙이 점원과 그렇게 친숙하게 노는 것을 보고 가슴이 설레인 것이었다. 설빙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떨어뜨리고는 다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육소봉이 탄식하며 말했다. 노형께선 술이 좀 과하신 것 같은데 좀 쉬시지요. 그는 정말 골칫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고 손중이 공경에 빠지는 것 역시 원치 않았다. 누구든 이 냉나차를 귀찮게 하면 문제가 보통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말이다. 손중은 전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힘껏 그의 어깨를 치며 말했다. 이보게, 자네는 오늘 내게 이 아가씨를 양보하게.
그리고 이후에 자네가 강호에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 이손 씨를 찾아와 부탁만 하게나. 육소봉이 뜻밖의 화를 참으며 담담히 말했다. 내게 문제가 생길 리는 없소. 보아하니 당신에게 곧 문제가 생길 것 같군. 권고하건대. 손중은 그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눈을 크게 뜨며 소리질렀다. 내가 자네에게 양보하라고 말한 것은 자네 체면을 봐준 거라네. 대체 양보할 건가? 양보하지 않을 건가? 육소봉은 또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은 왜 그녀 자신에게 묻지 않는 거요? 손중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녀가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네. 내가 자네보다 못한 것이 어디 있나? 설빙의 얼굴은 더욱 빨개졌고 고개는 더욱 아래로 수그러졌다. 아주 사람을 감동시키는 자태였다. 손중은 군침마저 질질 흘리며 말했다. 아가씨, 저와 함께 저쪽으로 가서 술을 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설빙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싫어도 좋소. 그는 뜻밖의 손을 뻗쳐 설빙의 손을 잡아 끌었다. 설빙은 고개를 숙이고 가볍게 말했다. 제 손을 놓아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손중이 뻔뻔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싫소. 설빙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차갑게 말했다. 정말로 놓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설사 내 손을 자른다 해도 놓지 않겠소. 좋아요. 그녀는 손을 뻗어 손중이 허리에 찼던 칼을 빼냈다. 육소봉은 그녀의 얼굴이 일순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타이르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칼은 빼내진 후였다. 손중도 검광을 보고는 역시 술이 확 깨서 손을 돌려 칼을 뺏으려 했다. 칼빛이 한번 번쩍하는 것이 보였을 뿐인데 그의 한 손이 이미 잘려 땅 위로 피가 뚝뚝 떨어졌다. 그의 동공은 수축되었고 눈동자는 튀어나올 듯이 놀라서 땅 위에 잘려나간 손을 보다가 설빙을 보다가 했다. 이 일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가 믿을 수 있게 된 순간 그는 땅에 고꾸라졌다. 취한 사람의 반응은 항상 조금 느린 편이었다. 그의 친구들이 맞은편에서 히히덕거리며 가만히 지켜보다가 일이 이 지경이 되자 노호하여 달려들었다. 육소봉은 일부러 그들을 보지도 않고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당신은 왜 그의 손을 잘랐소? 설빙이 얼굴을 굳히고 말했다. 그가 자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는 취해 있지 않았소? 취한 사람도 사람이에요. 육소봉은 돌연 출수하여 그녀의 손에 있던 칼을 빼앗아 두 손가락으로 가볍게 꺾어버렸다. 쨍강 하는 소리가 나며 칼이 조각나더니 다시 쨍강 하는 소리와 함께 또 한 번 갈라졌다. 그가 단지 두 손가락으로 꺾자 순식간에 잘 정련하여 만든 해도가 7, 8조각이 나버렸다.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상하군. 이렇게 후진 칼이 어떻게 사람의 손을 잘라버릴 수 있었을까? 달려들던 사람들이 얼떨떨해져서 놀라 눈을 크게 뜨고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친구의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육가요. 무슨 육가입니까? 육소봉의 육이요. 얼떨떨해 섰던 사람들의 얼굴이 돌연 창백해졌다. 당신이 바로 육소봉입니까? 설빙이 한번 생긋 웃더니 말했다. 육소봉이라는 세 마디가 재앙을 막아줄 수 있으리라곤 생각 못했는데요. 육소봉은 짐짓한식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재앙을 초래하는 요물이라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오. 정말 당신을 데려와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그가 재앙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쨌든 정말로 그의 손을 잘라서는 안 되는 거였소. 그가 저더러 자르라고 했어요. 그는 술에 취해 있었소. 술에 취하면 사람들을 욕보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점원이 와서 단정히 음식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술에 취한 사람 역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은 180번 칼을 맞아도 원통할 게 없지. 설빙이 생긋거리며 말했다. 맞아요. 그래도 당신은 뭘 좀 아는군요. 점원이 흥 하고 소리내더니
술과 음식들을 탁자에 늘어놓고는 고개를 돌리고 육소봉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가버렸다. 육소봉이 얼굴을 굳히고 말했다. 이 사람은 360번 칼을 맞아도 원통할 게 없소. 그가 갑자기 출수하여 두 손가락에 조각난 칼 한 조각을 끼고는 곧장 점원의 등을 찔렀다. 점원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몸을 가볍게 날렸는데 마치 날개를 펴는 모습과 비슷했다. 술 파는 곳의 점원이 어떻게 이런 수준의 경공을 배울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보기에 당신은 좋은 사람 같지 않더니 과연 비적이었구먼. 육소봉은 손을 휘둘러 손 안에 반 토막난 칼을 갑자기 그에게로 날렸다. 설빙이 엉겁결에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당신 정말로 그를 죽이려는 거예요? 육소봉이 차갑게 말했다. 안심하시오. 그는 죽지 않을 테니. 이 두 마디 말을 끝냈을 때 그 점원은 이미 공중에서 몸을 날려 3번 공중회전하더니 그 칼조각들을 닥치는 대로 낚아채고는 가볍게 땅 위로 섰다. 설빙은 그를 보다가 육소봉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당신은 그가 누군지 알고 있었군요. 육소봉은 여전히 얼굴을 굳힌 채 말했다. 난 그가 도둑이라는 것만 알 뿐이요. 점원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내가 도둑이라면 너는? 육소봉이 말했다. 난 도둑의 할아버지이지. 점원은 뜻밖의 음식과 술을 나르러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웃으며 말했다. 자네가 훔칠 만한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네. 끼케야 지렁이나 잡을 수 있을 뿐이니 말이야. 설빙이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무슨 지렁이를 잡는다고요? 점원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모를 거요. 그는 다른 재간은 하나도 없는데 지렁이를 잡는 것만큼은 선수거든. 열흘 동안 나를 위해 680마리의 지렁이를 잡아주었다오. 설빙이 또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렇게 많은 지렁이로 무얼 하려고요? 난 지렁이는 한 마리도 필요 없소. 그저 그가 지렁이를 잡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할 뿐이요. 설빙이 웃었다. 당신은 그가 지렁이를 잡는 모습을 본 적이 있소? 없어요. 점원이 탄식하며 말했다. 진작 당신더러 같이 가서 보자고 했어야 했는데 그가 지렁이를 잡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박자도 잘 맞아 경성의 유명한 창극보다도 더 재미있다오. 당신이 그걸 놓친 게 정말 아쉬운걸. 설빙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상관없어요. 다음에 분명히 볼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다음에 또 있을 거라고. 설빙이 정색하며 말했다. 당연히 있지요. 지렁이를 잡는 것은 술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독되는 거예요. 누구든 일단 한번 지렁이를 잡았으면 다음번에 또 잡게 되어 있다고요. 육소봉이 차갑게 말했다. 다음번에 내가 지렁이를 잡으면 반드시 당신들 입에 꽉꽉 채워주겠소. 술 마시던 손님들은 이미 모두 놀라 도망가 버리고 그들 3사람만이 홀가분하게 앉아 있었다. 괴로운 것은 술집 주인이었다. 설빙이 사공적성에게 술을 따라주며 말했다. 당신은 도둑질을 아주 잘하면서 왜 술 파는 점원이 되려는 거죠? 육소봉이 말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일에 인이 박혔기 때문이라오. 그는 당연히 사공적성이 지난번 조대마자로 분장했었던 일을 아직 잊지 않고 있었다. 그 일은 누구라도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사공적성이 웃으며 말했다. 지난번에는 내가 자네를 속였지만 이번엔 속이지 못한 것 같군. 육소봉이 그를 응시하며 말했다. 이번에는 자네가 정말로 날 속이려 했던 게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 술 파는 점원이 이렇게 나쁜 태도를 가질 리는 없다. 만일 그가 육소봉이 알아차리도록 할 생각이 없었다면 왜 일부러 이렇게 이상한 태도를 보였겠는가? 사공적성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지난번 자네가 불 속에서 조대마자를 구해낸 이후로 난 자네라는 사람과 우정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네. 허나 자네는 도리어 내게 지렁이를 잡게 하지 않았나. 사공적성이 또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다른 사람이 이 사건을 모를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는군.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꼭 한 번씩은 얘기를 하니 말이네.
육소봉이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자네는 이미 화만로와 김구령을 만난 건가? 그렇다네. 그들이 자네에게 내가 설빙을 찾아갈 거라고 그러던가. 사공적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자네는 내가 이곳에 와서 술을 마실 거라고 추측한 것이로군.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자네를 기다린 거고. 사공적성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자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네. 나 역시 자네를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육소봉이 말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우리가 친구라는 사실뿐이네. 사공적성이 탄식하며 말했다. 이상한 일은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자네의 물건을 훔쳐오라고 부탁한다는 거야. 이번엔 뭘 훔치려는 건가? 자네에게 붉은 비단자락이 있나? 육소봉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네가 알고 있지 않나? 나도 자네를 속일 생각이 없다네. 붉은 비단 위에 검은 모란이 수놓아져 있나? 자네가 훔치려는 게 바로 그 붉은 비단이란 말인가? 그렇다네. 자네는 우리가 친구라고 하면서 나에게서 뭘 훔칠 작정인가? 이미 한 사람과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네. 왜 약속을 했나?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네. 어째서? 그 사람에게 빚을 졌기 때문이네. 그 사람이 누군데? 사공적성이 쓰게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내가 말해줄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 왜 묻는 건가?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도 내게 빚진 게 있는 것 같은데. 난 자네를 구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네 대신 지렁이를 680마리나 잡아주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자네에게 사실대로 다 말하고 있는 거잖아. 사실대로 말을 해주면서 여전히 훔칠 생각도 한다 이거지. 그런 붉은 비단은 비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네. 자네는 예전부터 값나가는 것은 훔치지 않았지. 자네는 그 물건을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곤 그래. 자네에게 그걸 선물하라는 건가? 바로 그렇다네. 육소봉이 눈을 깜빡거리며 말했다. 거래를 하나 해도 상관없겠지. 무슨 거래? 그것을 훔쳐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만 말해주면 자네가 그것을 훔쳐가도록 해주겠네. 그런 거래는 말도 안 되네. 육소봉은 또다시 한숨을 쉬며 말했다. 거래가 말이 안 된다면 내기를 하는 수밖에 없겠군. 어떻게 내기를 하자는 건가? 이곳 뒤에 방이 몇 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 6개가 있지. 오늘 저녁 그곳으로 가서 훔치러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겠네. 사공적성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자네가 이미 내가 훔치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훔칠 수 있다는 건가?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도둑 중의 왕이니 도둑질에서는 천하의 적수가 없을 거고 그러니 분명 무언가 좋은 방법이 있겠지. 사공적성이 갑자기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내가 정말 훔쳐낼 방법이 있다면? 물건은 내 몸에 있네. 자네가 훔쳐갈 수만 있다면 난 기꺼이 자네를 위해 다시 680마리의 지렁이를 잡아주겠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상관없나? 당연히 자네 마음대로. 방법이 있기는 한데 친구에게 써먹고 싶지가 않군. 오늘 저녁 자네는 날 친구로 여기지 않아도 괜찮으이. 사공적성은 돌연 술 한 잔을 다 마셔버리고 말했다. 좋아, 자네와 내기하지. 내가 만일 지면 나도 기꺼이 자네를 위해 지렁이를 잡아주겠네. 난 자네가 지렁이를 잡아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네. 그럼 자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네를 아저씨라고 부를까?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네. 좋아, 결정됐어. 발뺌하는 사람은 짐승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네. 설빙이 웃으며 말했다. 보아하니 이번에 누가 지든지 상관없이 난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할 수 있겠네요. 사공적성이 말했다. 허나 아직은 저녁때가 안 됐네. 육소봉이 말했다. 그러니 우린 여전히 친구이고. 사공적성이 말했다. 그러니 내가 자네에게 술 한 잔 따르겠네. 육소봉이 또 웃더니 말했다. 자네가 술에다 독을 섞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야. 사공적성 역시 웃으며 말했다. 나 또한 자네가 날 취해 쓰러지게 하지 말기만을 바랄 뿐이라네.